1903년 2월 17일 파리. 당신은 당신의 시가 좋으냐고 내게 묻고 있습니다. 전에 다른 사람에게도 물었겠지요. 잡지사에 보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와 비교도 했을 겁니다. 어떤 편집자가 당신의 작품을 되돌려주면 불안감을 느꼈겠지요. 충고를 해도 좋다고 했으므로 감히 말하는데 제발 그런 일은 이제 그만두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밖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충고를 해주거나 당신을 도와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 속으로 파고 들어가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에게 쓰라고 명령하는 그 근거를 캐보십시오. 그리고 그 쓰고 싶다는 욕구가 당신의 가슴 깊숙한 곳으로부터 뿌리가 뻗어나오고 있다면 만일 쓰는 일을 그만둘 경우에는 차라리 죽어버릴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조용한 밤에 나는 정말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인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마음 밑바닥에서 흘러나오는 대답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십시오. 만일 그 대답이 쓰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진지한 의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내릴 수 있거든 당신은 당신의 생애를 이 필연성에 의해서 만들어 가십시오. 당신 생활에 하찮은 순간까지도 그 절박한 충동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 다음 보고 체험하고 사랑하고 읽게 될 것을 모방하지 말고 말로 표현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누구나 즐겨 택하는 일반적인 주제는 피하고 당신 자신의 평범한 생활에서 얻는 주제를 택하십시오. 당신의 슬픔과 열망,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해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나 믿음을 묘사하십시오. 그러한 모든 것이 마음에서 울려 나오도록 은근하고 겸손하게 묘사하십시오.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사물들, 당신 꿈의 영상, 추억의 대상들을 이용하십시오. 창조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하나의 세계가 되어야 하며 모든 것을 자기 자신 속에서나 그 자신과 하나가 된 자연 속에서 찾아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당신에게 충고할 것이 있다면 조용하고 진지하게 당신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가장 은밀한 시간에 당신 마음의 깊은 느낌을 통해서만 대답을 구할 수 있는 의문에 대해 당신 바깥의 외부로부터 그 대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당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1903년 4월 5일 이탈리아의 피사 근교 비아레치오. 내가 가진 책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불과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2가지는 어디를 가든 언제나 지니고 다니는 것으로 지금도 내 곁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성서와 덴마크의 위대한 작가 옌스 페터 야콥센의 작품들입니다. 야콥센의 6개의 소설이라는 책과 그의 장편 닐스 리네를 구해서 첫째 권의 첫 소설 모겐스부터 읽기 시작하십시오. 하나의 세계가 당신에게 스며들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과 풍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세계가 찾아듭니다. 잠시 동안 그 책들 속에서 살면서 그 책의 가치를 배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책들을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그러한 사랑은 수천 배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그 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903년 4월 23일 이탈리아의 피사 근교 비아레지오 2. 여기서 한마디 한다면 가능한 한 미학적이고 비평적인 글을 읽지 마십시오. 그런 글들은 어느 한쪽만을 편드는 생명력이 없는 의견으로 굳어져서 무의미하게 되거나 교활한 언어의 장난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이 견해가 이기는가 하면 내일은 다시 뒤집혀지기 마련입니다. 예술 작품이야말로 끝없는 고독에서 나오는 것이며 비평으로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당신이 자기 자신의 감정이 옳다고 믿는다면 거기에 따르면서 모든 시비나 비평이나 해설서들은 무시하십시오. 당신이 설사 지금은 틀렸더라도 당신의 내적인 삶의 성장에 따라 서서히 다른 생각으로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상과 감정의 싹이 자신의 마음속이나 어둠 속, 무의식 속, 그리고 이성으로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불가사의 속에서 완성되도록 하고 겸허한 마음과 끈기로 분명함이 새로이 태어날 시기를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술적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시간을 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10년이란 세월은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계산을 하지도 횟수를 세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무처럼 자라도록 하십시오. 나무는 수액을 억지로 내지 않으며 봄의 폭풍 속에서도 의연하게 서 있습니다. 혹시나 그 폭풍 끝에 여름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갖는 일도 없습니다. 여름은 오게 마련이며 근심 걱정 없이 조용하고 침착하게 서 있는 참을성 있는 사람들에게만 여름은 찾아옵니다. 저는 그것을 괴로움을 참아가며 끈기 있게 매일 익히고 있으며 그 괴로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고독을 사랑하고 당신께 부딪혀오는 고통을 아름다운 음조로 참고 견디십시오. 당신 말에 의하면 가깝던 사람들이 멀어져 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당신의 주위가 넓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이웃이 멀어진다면 당신의 영역은 이미 별자리에까지 이르도록 넓어지고 커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와도 함께 갈 수 없는 당신 자신의 성장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뒤에 처진 사람들에게는 아량으로 대하고 그들 앞에서 확고하고 침착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당신의 회의로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믿음이나 즐거움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지 마십시오. 1903년 12월 23일 로마에서 2.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고독, 크고도 내적인 그 고독뿐입니다. 자기 자신 속으로 파고들어가 아무와도 만나지 않는 것, 그런 것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당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 위에 놓으십시오. 당신의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야말로 당신의 혼신에 애정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당신은 그것을 열심히 추구해야 하며 당신의 지위를 타인에게 확산시키려고 쓸데없이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런 지위를 갖고 있다고 누가 당신에게 좋은 말이라도 해주겠습니까? 1904년 5월 14일 로마에서 3.
자기의 작품이 다른 사람에 의해 씌어진다는 것을, 다시 읽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도 새로운 경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쓴 시로 생각하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진정 자신의 작품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부과된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과 미완성인 사람, 그리고 무언측한 사람과의 만남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이란 자기 내부의 그 어떤 세계를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어가는 숭고한 기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다 넓은 세계로 이끌어가는 용기입니다. 1904년 8월 12일 스웨덴의 보레비 고르 프레디. 그러나 큰 소리를 내어 여러 사람과 슬픔을 나누어 가지려는 것이 위험스럽고 나쁠 뿐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치료만 받은 질병과 같아서 짧은 잠복기가 지나면서 폭발하거나 내부로 응고됨에 따라 생명을 갖게 되어 타락한 삶처럼 도저히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슬픔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것, 알려지지 않은 것이 들어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들의 감정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고 우리 내부에 있는 모든 것은 뒤로 물러나서 거기에 고요가 생겨나며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것이 그 가운데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세계가 공포를 가졌다면 그건 바로 우리들의 공포이고, 심연을 가졌다면 그건 우리들의 심연이며, 위험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해 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깊은 심연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것들도 실은 오히려 우리로부터 도움을 원하는 무력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친애하는 카프스 씨, 당신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큰 슬픔이 당신 앞에 버티고 있을지라도 놀라서는 안 됩니다. 불안이 성광이나 어두운 구름처럼 당신의 손과 당신의 모든 것 위로 스쳐 지나도록 의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내부에서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으며 당신을 잊지 않고 있는 삶은 당신을 소나기에 꽉 잡고 있어서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을 것을 믿으십시오. 무엇 때문에 당신은 불안이나 우수나 슬픔 따위를 당신으로부터 추방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상태가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해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괴로워합니까? 당신은 가도기에 처해 있으며 스스로 변화되기를 무엇보다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길에 놓인 병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일시적인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생명체가 제대로 병이 되도록 해야 하며 그 병이 골마 밖으로 터져 나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체를 위한 하나의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카프스 씨, 당신 내부에서는 지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병자처럼 참으시고 회복기에 있는 환자처럼 확신을 갖도록 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관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일에 대해 지나치게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현재 당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에 관련된 당신의 과거를 질책의 눈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 일을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어린 시절의 갈등과 동경이나 소원 때문에 생긴 일로 현재 당신의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되씹거나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제 또 한마디를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을 위로하려고 애쓰는 내가 즐거움을 주는 이런 단순하고 조용한 말들 속에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편하게 살고 있다고는 믿지 마십시오. 나의 삶도 고난과 슬픔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당신보다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런 말들을 찾아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화제는 당신께도 흥미가 있을 것 같군요. 만일 당신에게로 되돌아가고 싶거든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비록 잘 안 되더라도 힘껏 도와드리리다. 그리고 그럴 만한 발판도 있습니다. 말테의 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마음씨 좋은 엘렌 케이는 나와 말테를 같은 인물로 취급해서 두 인물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걸 확연하게 구분하거나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말테와 내가 닮았는가? 성질이 전혀 다른 사람인가? 말테가 나의 분신으로서 나의 몰락을 구제하기 위해 자신이 몰락한 건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 수기로 인해 급류를 타 그 물살이 나를 쓸어간 것은 아닌지 당신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 책을 쓰고도 살아남기는 했지만 더 이상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책을 쓰면서 이런 느낌이 점점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책은 말로는 설명할 수도 없는 책이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는 분수령이 될 거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게 이런 병이 재발하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침에 깨어나면 등골이 오싹하고 무엇인가 나를 흔들어주는 손이라도 확 붙잡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제 마음의 준비도 갖추고 표현할 재간도 갖고 있는데 어찌하여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은 이미 내가 이럴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당신이 지난번에 보내준 편지의 구절이 생각납니다. 당신은 글로 계속하도록 해요 라고 썼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옛날보다는 의사의 생각을 훨씬 덜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심리 분석이 나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나를 정리해 주어 어느 날엔가 나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지금의 무질서보다 더욱 부질없는 짓일는지도 모릅니다. 루여, 여기에 다시 내 자신의 고백을 늘어놓았군요. 이것은 병이 치유되는 징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병이 시작되는 징조인가요? 리자 아이제 부인에게 1919년 8월 2일 스위스 그라우븐덴 소리오. 예술 작품에 대해 이해하도록 도와준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예술 작품은 밖으로 변화하지 않고 내부에 간직하고 있는 인간적인 긴장감입니다. 즉, 예술 작품의 내적 긴장도가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착각은 그 자체로서 노력이고 요구이고 구애이고 사랑이며 격동이고 사명입니다. 인간과 예술작품 사이에 이와 같은 속임수는 태초로부터 신적인 것이 요구되어 온 승려들의 속임수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시조 백작 부인에게 1923년 4월 12일 뮤조트성. 공포는 인간을 놀라게 했고 질식시켰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공포에 가면을 쓰지 않은 달콤함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두려움은 어디에나 있는 법입니다. 사실 삶 자체도 결국 무서운 것이 아닐까요? 우리들이 삶의 무서움을 적으로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 무서움은 바로 우리들의 것이며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 무서운 공포를 긍정하는 한 우리는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삶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서움을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은 결국 변두리로 쫓겨났다가 어떤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서움과 행복은 신의 머리에 달린 두 개의 얼굴입니다. 나는 이 두 얼굴이 같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두 개가 모여서 하나로 된 이 얼굴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각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쓴 두 권의 시집의 근본 이념이며 사상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오르페우스에게 드리는 소네트는 이미 부인께서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마침 부활절을 맞이하여 찾아오는 친구가 있기에 나는 그 시를 낭송했습니다. 읽을 때마다 조금씩만 설명을 해줘도 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면 직접 낭송해봐야 합니다. 오르페우스에게 드리는 소네트는 미리부터 계획하거나 기대하고 있었던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들은 대부분 하루 동안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일부는 약 3일 동안 이루어진 셈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1875년 12월 4일 프라하 출생. 1894년 19세 때 삶의 노래 인생과 소곡 집필. 1910년 35세 유일한 장편소설 말테의 수기. 1923년 48세 두이노의 비가 오르페우스에게 드리는 소네트. 1926년 12월 29일 51세 여자친구에게 줄 장미꽃을 꺾다가 폐혈증에 걸려 사망. 릴케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딸을 못 잊어 릴케가 5세 때까지 여자아이처럼 키웠다. 여자 옷을 입히고 남자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금지시켰으며 마리아라는 세례명을 붙이기까지 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릴케에게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은 심한 좌절감을 만들어냈다. 9세의 부모님이 이혼했다. 20세 1895년 프라하 대학 문학부에 다니다 미넨으로 옮겨간 이듬해 1897년에 니체의 약혼 여인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를 알게 되어 그녀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1899년, 1900년 두 번에 걸친 살로메와의 러시아 여행이 시인으로서의 릴케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 여행 중 톨스토이와 파스테르나크 등과의 만남에서도 정서의 변화가 있었다. 1900년 러시아 여행 후에 독일 브레멘의 화가인 친구를 찾아갔다가 여류 조각가 시 베스토프를 알게 되고 다음에 결혼했다. 1902년 파리에 간 릴케가 조각가 로댕의 비서가 되어 한 집에 살며 로댕의 예술 세계를 접하게 된다.